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2024년 6월 5일, 이제 내일이면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몸과 온 정신을 다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또 기리고 또 그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현충원은 왜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고 뭐 고위 선출직에 당선이 되면 임기를 시작할 때 현충원에 가든지 아십니까? 또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현충원에 들르는지 아십니까? 현충원은 우리가 한 나라임을 뜻하는, 그러니까 공간입니다. 현충원, 나라를 위해서 숨져간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임을,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고 하나임을 맹세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또는 외국의 정상들이 현충원에 가서 제일 먼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외교 활동이나 또는 정치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또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리더로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충원을 단지 뭐 퍼포먼스 무슨 또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 행보를 보여주는 그냥 의식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6월달 한 달 아니 1년 내내 우리는 순국 선열들의 그 뜨거웠던 그런 희생 정신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근의 HQ에 들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운사님이나 또는 강호아님 뭐 여러분들이 또 오셨어요. 남희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또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부디 제 이 오늘 방송이 식사하시는데 아주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의 아투, 오늘의 일면 톡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너무나 많은 국내 뉴스에 가려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대륙의 48개국 정상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아시아의 48개국이 어느 나라, 미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혹은 뭐 핀란드나 이런 곳에 전부 다 가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48개국의 정상들을 다 우리나라에 오게 해서 정상 회의를 갖고 핵심 광물 공급 협의체를 협의했다라는 것이 오늘 아시아투데이의 일면톱으로 나갔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자원 광물의 보고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자원 광물이 부족한 국가이지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거나 한동안 막혔을 때 우리나라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자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팬데믹, 엔데믹이 되고 끝나고 종식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그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모두 다 불러서 이렇게 광물 공급 협의체를 마련한 겁니다. 즉 아프리카 정상들이 전부 다 함께 한국의 자신들의 자원을 광물, 특히 이제 핵심 광물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토류 등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그런 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반도체, 새로운 AI, 뭐 새로운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들어가는 아주 희귀한 광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게 하고 아프리카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광물 협의체를 꾸림에 따라서 공급망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13조 7천억 원까지 ODA라고 하죠.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중국이 혈안이 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지원을 다 아끼지 않았지요. 1대1로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검은 야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 즉 1대1로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그 나라 그러니까 SOC가 굉장히 부족한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혹은 각종 뭐 철도 시설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워주겠습니다. 무상으로? 아니죠. 빚을 내줄 테니까 천천히 갖고 이거를 전부 다 세워주겠습니다 해놓고 사실은 그 운영권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식으로 불평등 그런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이제는 원성을 사고 있지요. 제3세계로부터 사실 채무국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1대1로의 그 검은 속내를 이제 깨달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중국과 뭐 이런 경쟁을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개국 정상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광물 협의체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이끌어내는데 윤 대통령이 그만큼 애를 썼고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을 들어보죠. 오늘의 사설. 출구 전략 나온 날 의사들 총파업 투표라니 정부가 지금까지 이 전공 2등에 내린 행정처분 절차라든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철회하고 중단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그러니까 일단 전공의들의 사직을 모두 다 받아주면 전공의들이 지금 공백 상태잖아요. 공식적으로 공백 상태입니다. 빅5 등 대학병원들은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전공의들을 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표를 수리하시오. 그리고 명령, 행정명령 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이제 빅5 등 대학병원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전공의를 모집하는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들 중에서 그래 이번엔 빅5 대학병원으로 한번 내가 넣어보자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최소한 전체 전공의 중에 30%에서 50%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의 지금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발표했는데 사설은 이런 날 의사들이 총파업 투표를 하다니 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수 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 전공의들의 월급에 대한 지원, 이런 진짜 몇십 년 수건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원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련 환경 전면 개편이 바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필수 의료 부문
breakdown이라고 하는 게 중증 환자들 얘기거든요. 즉 의료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각종 보험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의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개편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과 교수들이 오히려 독려하지도 않고 거꾸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료라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직업과 다른 의무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직종인 의사들이 총파업 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사설이었습니다. 칼럼까지 한 번만 더 들여다보지요. 오늘은 독일 디펠트지의 전 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전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사례는 여전히 부자 나라에 주는 경고이다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뭐 제목에서 나오듯이 아르헨티나와 지금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는 한때 전 세계의 선두 그룹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정말 부유한 나라였어요. 관용어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한이라는 아이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아르헨티나는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국이 왜 저렇게 남미에서도 아주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퍼주기 정책과 그 다음에 큰 정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살게 되자 페론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회사를 국유화하고 철도회사를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민영 라디오를 국유화하고 그러자 1946년과 1949년 3년간 정부 지출이 딱 3배로 늘어나고요. 또 공공부문 고용인들의 수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이겠죠. 1944년 24만 3천 명에서 1955년 54만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큰 정부는 무엇을 낳지요?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하고 개입을 합니다. 시장을 다 개입을 해버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마치 슈퍼맨처럼 무엇이든 다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을 천국으로 이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남는 건 무엇이죠? 공무원들의 월급이 남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금이 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공무원들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빚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쫄딱 망한 겁니다. 그 부인 Don't Cry for Me Argentina 에바 페론을 미화한 그 뮤지컬이지요. 거기서 나온 노래입니다. 아르헨티나요 울지 마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하지만 에바 페론은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영부인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퍼주기에 나섭니다. 국민들은 열광합니다. 왜요? 퍼졌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은 열광합니다. 에바 페론을 숭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모두 다 못 사는 그런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는 한 명도 없어지고 그저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그게 그들이 원하는 평등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르헨티나가 그 재분배와 강력한 국가 규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몰락한 이야기를 지금 이 칼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초인플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빈곤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금 현재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그래도 깨닫고 있다. 그래서 하비에르 말레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는 문제 그 자체였다. 라는 반성을 이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는 베네수엘라. 이건 베네수엘라 얘기는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과연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바로 차베스 자기 나라를 부패, 가난 그리고 경제적 쇠퇴에서 구해낼 구세주로서 차베스를 믿었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산유국의 1위 국가가 사우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매장량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사우디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 국민이 역시 가난합니다. 왜요? 사회주의, 아주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 이게 차베스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정치적 자유를 잃었으며 오늘날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그 나라를 도망쳤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지텔만 편집장은 그저 여기서 끝났지만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군요. 왜?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차베스와 페론의 한 10배, 100배는 더 퍼플리스트이고 또 무능하고 또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끌고 갔던 그리고 앞으로 끌고 갈지도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퍼주기와 또 평등과 또 말도 안 되는 평화와 이런 80년대식 운동권의 시각을 아직도 그대로 교조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다시 집권하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방관하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인구의 4분의 1이 그 나라를 도망치게 하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처럼 한때는 부유국이었는데 남미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추락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작전 명령을 그대로 맨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물론 아침 방송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이종훈의 HQ에서 얘기하려고 사실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작전 명령 1, 2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상공과 그 다음에 바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팡팡팡팡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했던 유전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전 개발을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라는 점과 그 다음에 바로 유전 개발을 둘러싼 온갖 마타도와 음모론과 그 다음에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하나하나 제가 Q&A처럼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지금 공격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정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 가스전, 그러니까 포항 영일면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가스전 그리고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추를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좌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왜 지금이냐? 이건 낮은 지지율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갖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종훈의 HQ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총선 때 했을 겁니다. 총선 때 했으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훨씬 많은 그런 지지표가 생겨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급조된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국내 해양가스가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야마구치 앞바다에서 30년 만에 지금 가스전을 개발한다라는 기사를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 도쿄 특파원이 그대로 받아서 일본 인근 바다에서 30년 만에 천연가스 개발에 나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마네 야마구치현에 130에서 150km 떨어진 지점 천연가스 자급률 2.2% 가격 상승 불안 요소를 바로 지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자그마치 30년 전에나 가스 개발을 했는데 30년 만에 다시 가스 개발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 기사에 굉장히 들떴지요. 아까 산케이 신문 기사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케이 신문 기사를 보면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조금만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금 일본이 2022년 1월 17일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시마네현 앞바다에 지금 있는 이 시추 지점을 거기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유전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천연 가스층이 확인될 수 있다. 상업할 수 있는 수준의 매장량인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약 한 330억엔 3,400억 원을 지금 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그중에 반, 그리고 경제산업성, 지금 일본이 정부가 반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추를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지점이 바로 일본이 시추를 하겠다. 한국을 보세요. 그 옆으로 쭉 가시면 한국이라는 글자 때문에 안 보이지만 거기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호미곶입니다. 포항이에요. 그러면 호미곶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빨간 줄이 있죠. 지금 우리 정부가 시출하겠다라는 지역이 바로 일본의 지역에서 굉장히 근접한 지역입니다. 80강구와 6-1강구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일본이 지금 시출을 한 건 바로 우리가 시출하는 것과 물론 각각 이익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서 서로 침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시출을 일본도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시계를 돌려보지요.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이미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2003년도에 바로 시추를 시작한 게 있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가스전에서 시추를 하고 하면서 경제성을 확인해서 2003년에 국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몇몇 야당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 돈만 날려버릴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 민주당보다는 더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했죠. 민주당은 온갖 음모론을 다 쏟아내는데 아무튼 간에 그대로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가스전을 그냥 놓쳤을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했죠?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17년간 무려 17년간을 2조 6천억 원 어치의 가스를 개발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돈이 1조가 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부 다 빼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야당의 반대를 들었다면 그것은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2021년도에 그 가스전을 폐쇄하고 석유공사는 그 일대에 또 다른 가스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추를 하려는 곳에 7곳, 주위의 7곳 광구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해서 각각 대왕, 고래, 오징어 등등 동해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명칭을 붙여서 극비로
시추를 작업을 하려고 아까 탐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2년 전부터 일본도 역시 아까 제가 소개해 준 기사의 내용처럼 시추를 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그 석유공사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는 극비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광개토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맡깁니다. 액트지오 회사에 맡겨서 자그마치 10개월간 검증을 하고요. 그 검증된 자료를 갖고 또다시 국내에서 3차, 4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능성을 일단 믿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선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지도 나오지요. 다시 아까의 지도와 비교를 하면 지금 6-1 광고 그다음에 8 광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일본의 시추가 지금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본과 우리가 누가 먼저 여기서 제대로 된 매장량이 확보가 되느냐 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에 우리가 이 가스에 대한 어떤 또는 석유에 대한 꿈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다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일본이 거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아예 이것을 민주당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죠.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전과 관련돼서 일본이 지금 열어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민주당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일때는 이미 일본은 거기서 수익을 30년 동안 못 냈는데 우리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 발견을 하고 2021년까지 거기서 2조 6천억 원어치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일때는 또 다른 그보다 더 많은 자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물어뜯고 음모론만 양산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마도 정말 배가 아파서 땅을 치고 있을 그래서 지금 사촌이 배가 아픈 그런 모양새로 헐뜯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마타도와 음모론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액트지오의 고문 아브에르라고도 부르고 아브르라고도 부릅니다만 지금 유수 일간지가 표현한 대로 아브에르라고 표현하죠. 아브레오 고문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 액트지오 고문이 실질적으로 오늘 좀 전에 방한을 해서 7일 바로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온갖 지금 흠집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김어준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중요한 그 탐사를 맡겼는데 이거 가짜다.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냥 개인주택이 나온다. 황당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무슨 시추 작업을 맡긴 거 아닙니다. 엑슨모빌 같은 그런 큰 회사가 필요한 거 아니고요. 자료를 검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바로 그 전문가 그룹입니다. 협업을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느냐, 얼만큼 경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브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에르는 미국 퇴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엑슨모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고요. 더군다나 금세기 최대의 유전이 개발됐다고 하는 남가야나를 탐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임이 다 드러난 셈이지요. 그리고 근무 직원들도 대부분 엑슨모빌, 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등 메이저 기업의 출신이며 글로벌 메이저 프로젝트, 즉 브라질, 미얀마, 볼리비아 등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평가한 그런 경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니, 아브레우가 그럼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다. 그런데 아브레우가 세계적인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액트지오는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다. 이건 또 웬 또 말입니까? 아브레우 고문이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PR한다. 세계적인 인물로 PR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제자에게 액트지오를 팔았다. 아니,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개월 전에 맡았을 때는 대표였고요. 하지만 실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의 그런 권위로서 사실 이 작업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맡겼을 때와 지금 고문이라고 해서 그 권위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지엽적인 그런 상황 하나를 놓고 그저 헐뜯겠다. 라는 그런 작심하고 뭐 이렇게 그 음모론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찾아보니까 회사가 교육센터로 되어 있더라. 이것도 지금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 액트지오라는 이름 자체의 줄임말입니다. 주 사업이 탐사 분석 컨설팅 자원 개발 인력 양성이라고 그 안에 홈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트라는 것이 액트 지오그래픽의 지오거든요. 액트라는 게 인력 개발 업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탐사 분석 컨설팅의 그런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지금 계속 헐뜯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20% 탐사 성공률이 낮다. 이것도 정말 무지한 그런 공격입니다. 20% 대단히 높은 것이고요. 보통은 10%대인 경우도 많고요. 남가야나 유전도 실추전 예상한 탐사 성공률이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20%는 아주 높은 그런 성공 율이다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어이없네요. 운사님 그리고 프랑스와 조스카님 미국 최초 해저 전문가 헬스와 디치처럼 잘 아실 듯해요. 이분 많은 그런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이남진님 나와서 후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계속 정권을 지켜야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보수냐 진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고 또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흠집을 내기 이전에 어쨌든 지켜봐주고 내년 봄 내지 늦어도 내년 가을이면 시추 작업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추 작업의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노르웨이가 3%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노르웨이가 3%다라고 해주신 분 그런데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맞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2%의 가능성이 있어도 한번 도전한다. 유전 개발 내지 자원 개발은 이런 지금 이 기사도 봤습니다. 20%라면 대단히 높은 그런 확률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것, 즉 김어준 유전개발 흠집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김어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뭐 주소가 어떠느니 뭐 하느니 라는 걸 보면 이미 이들도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감? 이게 정말 성공 확률이 있고 또 자원 개발로서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를 빼앗기는 큰 의제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김어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감행을 하고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연달아서 온갖 지금 음모론을 펼칠 것입니다. 이종훈의 HQ는 이번 유전 개발과 관련돼서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또 끝까지 이 가짜 뉴스에 대항해서 그 가짜 뉴스가 왜 가짜인지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늘의 작전 명령들은 한반도를 전체로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번에는 한반도의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회담 효력 정지를 선언했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북한이 참 치졸하고 졸렬하게 인분을 넣어서 풍선을 띄웠습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전파 교란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사정포도 발사를 했습니다. 도발을 한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도발도 꿋꿋이 맞아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들어도 참아내고 그저 북한에 구걸하듯이 제발 우리와 대항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저자세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많은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데이터로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도발 횟수 훨씬 더 미사일도 많이 발사됐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과 핵의 그 수준이 훨씬 더 고도화됐고요. 대화를 외치면서 사실은 뭐 이번에 문재인이 회고를 통해서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은 김정은 회고록엔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김정은은 대단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연평도 포격에 얼마나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연평도를 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들었지. 누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아이고, 나는 미안합니다. 라고 사죄도 계속 했대요. 하노이 회담 미안합니다. 김정은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정은은 다중인격자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그렇게 미안하다면서 김여정을 통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하게 하고 그렇게 미안하다면서 건물을 우리나라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렇게 미안하다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그렇게 미안하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소각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우리가 당한 모든 사실은 다 덮어놓고 그저 북한의 김정은이 미안해하더라고 미화하는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합의 파기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재명과 민주당과 문재인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파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피디님 3600회라고 한번 쳐보세요. 군사합의 파기.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3600회를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사합의 한지 잉크에 이 피도 안 말랐는데요. 잉크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섬에 가서 방사정포를 실험 발사를 합니다. 또 뭐를 했죠? 우리나라 GP 남측 초소에 총알을 갈게 됐죠. 그때도 저는 분노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측 초소에 총알이 박혔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문재인 정부는요, 북한에다 대고 왜 군사합의를 파기했느냐? 이유를 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북한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문재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아이고 그거는 오발이었습니다. 세상에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오발인지 아닌지 물어봤습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북한을 대신해서 해명을 합니까? 군사합의 파기 안 했다고요.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후한무치한 정부, 북한 편만 드는, 김정은 편만 드는 그런 정부가, 그런 문재인이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요? 3,600회나 그걸 파기한 그런 북한에다 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이건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서로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악수하고 합의를 했는데, 악수가 끝나자마자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를 하고 폭언을 퍼붓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화하는 그런 그 자세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냥 더 때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 국민이 정말 부끄러운데, 그나마 대통령이랍시고 문재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있는데, 나는 우리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다른 나라 정부가 욕을 했다든지 혹은 김정은 같은 자가 욕을 하면 화가 납니다. 부끄럽고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던 자가 이제서야 군사합의를 우리가 지금 파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주당 정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야 바로 정상화됩니다. 무엇이요? 이제 서북도에서 K9 자주포 해상 사격 실시한다고 합니다. 군사합의랍시고 북한은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우리는 전부 그 사격 훈련도 못했어요. 아니 해상에서 해야 되는데 해상 사격 못하고 육지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포사격 훈련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JSA 공동경비구역 경비병력도 재무장한다고 합니다.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우리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안 하는 군대가 군대입니까? 훈련을 안 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보이스카웃이죠. 평시에 훈련을 해야 전시에 제대로 맞설 수 있습니다. 평시에 훈련을 제대로 안 하는데 전시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저 북한에 벌벌 기어 들어가서 훈련을 방기하고 한미 군사 연합훈련 못하게 하고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군 기강을 실종시키게 만든 그런 정부였습니다. 자, 한반도 상황을 말씀드리려는데 아이고 이거 군사 합의 얘기만 계속하니?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핵 항모가 한반도로 또 옵니다. 이건 한미일 다영역 훈련이라고 해서 이번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물론 한미일만 모인 건 아니고요. 다자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자회담에 한미일 국방장관만 따로 모여서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일이 앞으로 국방장관들, 차관들 해갖고 연례적으로 국방 관련 회담을 계속 이어갈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야 영역에서 같이 시범 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항모가 퇴역하기 전 마지막 훈련을 지금 동아시아에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 정찰기들이 정말 최첨단 정찰기들이 지금 한반도 상공에 계속 출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27일에는 RC-135S 코브라 볼이라는 정찰기인데요. 탄도미사일의 궤적에 특화된 그런 정찰기입니다. 5월 29일에는 RC-135U 컴백 세트라고 해서 이건 전 세계 2대밖에 없는 미국의 정말 귀중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 2대 중에 한 대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6월 4일에는 리벳 조인트,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리벳 조인트는 바로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하고 북한의 온갖 곳에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정찰기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자랑하는 정찰기들, 여러 종류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금 날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또 다른 어떤 도발을 억제하고 또 도발에 대해서 미리 사전 견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많은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워싱턴 회담의 결과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그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미국에 대해서 구사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핵을 할 것처럼 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토를 계속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정확하게 어떠한 전략 자산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반도를 지금 전략 자산을 보내서 이 상황을 통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라 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요구였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런 모든 전략을 전부 다 사실 갈파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2+2 체제로 해서 나토처럼 전략적인 어떤 회의를 전략자산과 관련된 전략적 회의를 아예 연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또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끊임없이 출몰시켜서 한반도의 어떤 그런 상황을 계속 통제 관리하는 그 일원으로서 레이건 항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정찰기들을 지금 끊임없이 한반도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 3,600회나 도발을 했던 그리고 파기를 했던 군사 합의에 대해서 효력정 제안을 낸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서 상응하는 또 다른 어떤 식의 도발을 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이 그 즉시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상공 그리고 해상,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과 해상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미일이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종북, 친북 주사파들은 한일 군사동맹이다 라고 논점을 흐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동맹 있지도 않고요. 지금 군사 공조 단계에 불과합니다. 한일 간의 군사동맹을 맺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 단계는 첫 번째 정보를 공유하고 두 번째 해상에서 한미일이 공조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 관련해서 그러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는 전혀 공조를 하지 않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아예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부산에 항해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는 왜 지금처럼 반일 죽창 들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나토의 업저버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나토에 이번에 지금 비회원으로서 저 정권 초기에 갔을 때 막 뭐 온갖 비난을 다 일삼더군요. 민주당 좀 그러지 맙시다. 이거 노무현 정부가 업저버로 들어가서 그 업저버로 들어간 이후부터 사실은 계속 관계를 맺어온 그 결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미일 해상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네들이 내세운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양, 이걸 한일 군사 동맹이다 해갖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획책을 합니다. 아니죠. 그들은 지금 뭐죠?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북한의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금 주한미국을 철수시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운운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겠다. 평화만 유지해다오라고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의 외교 관계는 없습니다. 외교는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의만 믿었다가 망한 많은 무능한 국가 지도자가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입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 뭘 했습니까?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는다. 나하고 약속을 했어. 그게 미네 작전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공항에 도착을 해서 국민 여러분, 제가 히틀러와 회담을 했습니다. 협정을 맺었습니다. 히틀러는 좋은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결코 침범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대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갖 멍청한 얘기를 쏟아냈죠.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월도 안 돼서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영국 상공에 보름달이 뜰 때마다 수많은 전폭기를 보내서 런던을 초토화합니다. 지금 평화를 부르짖는, 국어를 통해서 평화를 부르짖는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자들은 체인벌린보다 1000배는 더 최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좌파들이 남북 문제를 반일 감정으로 또다시 호도하려고 하고요.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프리덤 엣지 훈련이 마치 한일 군사동맹처럼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좌시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언제나 위험한 상태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놔두시겠습니까? 바로 민주당 정권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반도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압니다. 저도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2년간 외교와 안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최악의 안보 상황, 최악의 외교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한반도 유사시에 어떠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단계의 지금 전략적 그런 포지셔닝을 윤석열 정부는 해냈습니다. 그 점만큼은 지지율이 비록 지금 저조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한번 보시면 부정평가에서 외교안보는 없다는 겁니다. 2위에 없어요. 도리어 긍정평가에서는 2위와 3위 정도의 외교안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도 외교는 잘했다라고 잠재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돼서는 절대로 좌파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얘기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의 뭐 전략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자, 문재인이 김정숙의 그런 호화 인도 외유와 관련돼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등 떠밀려 인도를 갔다. 호화 기내식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내가 등 떠밀려서 갔다고요? 문재인 씨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7월 달에 대한민국 국정브리핑이라고 누리집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부 자료로서 분명히 그 자료집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7월 달에요. 이미 인도 방문했잖아요. 두 부부가. 근데 마지막 날 영묘라고 해서 그 나라 인도에 왕이나 왕비가 묻혀있는 그런 건물 모스크입니다. 사원입니다. 거기에 갑니다. 그 묘는 타지마할 무굴 제국의 건축 양식의 아주 백미라고 하는 타지마할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그러자 김정숙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시간이 있었으면 타지마할에 가는 건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얘기 제가 지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자료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타지마할에 가는 건데 아쉽다. 문재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 정부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을 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다. 주정부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해 시장이 맨날 갔던 겁니다. 김해 시와 그 주정부가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허왕후와 관련된 행사를 매년 치러왔대요. 그런데 기념공원 착공식은 조금 격을 높여달라. 그래서 강경화 외교장관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못 가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김정숙이가 아유 그러려면 내가 가지 라고 한 거 아닌가요? 문재인 씨? 아니 7월 달에 증거가 있잖아요. 아이고 타지마할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저는요. 전 세계 관광지 다 다녔거든요. 피라미드도 가고요. 그것도 사실 국민들한테 알려질까봐 알려지면 욕먹을까봐 숨겼어요. 아니 뭐 노르웨이는 베르겐도 가고요. 체코에선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보석들이 깔린 성당도 가고요. 남들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온갖 관광지를 48회 나갔어요. 2위가 김윤옥 여사인데 28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3위가 건양숙 여사인데 25회밖에 안 갔더라고요. 저는요 48회나 다녔어요. 근데 제가 타지마할을 못 가요? 안 되죠. 라고 김정숙이 얘기 안 했을까요? 왜 7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죠. 문재인은 김정숙이 얘기하기도 전에 아이고 당신 꿈이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김정숙이 등 떠밀려서 갔다고요? 이 얘기 보고 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호화 기내식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압니다. 아니 아무리 호화식으로 잡수셔봤자 47만 원 안 나옵니다. 6,929만 원 안 나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당신 얘기 안 해도요. 그러니까 다시 밝히라는 거예요. 왜 6,929만 원이 나왔는지. 원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던 숫자에서 김정숙으로 바뀌자 인원은 2배 늘어났어요. 근데 식비는 몇 배 늘어난지 아세요? 식비는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잡수셨는지. 그런데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아유, 기내식은 원래 뭐 다를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이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문제는 지금 추가 비용이 6,929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목록에는 인건비가 따로 돼 있어요. 3,900만 원인가요? 3천만 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기내식에 인건비를 또 집어넣습니다. 참 치졸한 변명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부처에 물어볼 일. 와, 이것도 열받습니다. 소관부처에 물어봤다고요. 문체부에 물어봤어요. 도종환이가 결제를 했는데 도종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종환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세부 경비 내역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다. 난 도시락 먹었다. 이건 지금 직무유기이자 국고손실죄로 도종환이가 들어갈 일입니다. 왜요? 보세요. 경비 타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예비비로 갑작스럽게 타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정식으로 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내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타지 말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죠. 근데 처음에 낼 데 없었어요. 타지 말 간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내는 활동 보고서에서도 세부 내역 제대로 아까 이 타지 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이나 권양숙은 문재인이나 김정숙은 몰라도 도종환 당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고 결제를 해요? 그건 직무유기죠. 알았다면 사실은 조금 전에 거짓말을 한 거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6,920만 원이 왜 들어갔는지요. 그런데 문재인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요. 문재인은 지금 떠넘겼어요. 도종환한테 떠넘겼으니까 도종환 당신이 지금 결제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부 내역 당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몰랐다? 그러니까 도종환은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김정숙이 알아서 기내에서 잡수신 것을 왜 나한테 물어요? 난 세부 내용 몰라요. 라고 떠넘기지 않았다면 도종환은 사실 온팍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사인을 했으니까요.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패너 박경련님 열받지 마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열받습니다. 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남진님, 개그인데 화난 모습 처음 봅니다. 아이고, 응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열받고 끝납니다. 문재인 오늘 해명은 등 떠밀려서 인도에 갔다. 이 대목에서 제가 막 머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기님, 깡하여 딸 돈 준 것일 겁니다.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아무리 비싼 와인을 먹더라도 저렇게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쓱 집어넣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도종환도 몰라요. 문재인도 몰라요. 다 모르면 이 돈은 분명 어딘가로 빼돌린 돈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까? 뭘 먹었는지 6,920만 원에 실체를 대라. 왜냐면 이건 국가 예산이에요. 아니, 이자들이 또 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도 대라.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정숙처럼 혼자서 휘장 달린 전용기 타고 가서 마치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총리 만나고 돌아다녔습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면 민주당 지금 가만히 있을 겁니까? 특검 한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숙이 한 건 그건 외교? 외교는 말이 안 돼요. 김정숙은 부인에 불과합니다. 단독 외교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부부를 지금 얘기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전용기 타고 휘장을 걸고 외국에 나가서 총리 만난 일이 있으면 되세요. 그럼 비교할게요. 그래갖고 그 기내식 비교할게요. 김정숙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또 제가 흥분했습니다. 자, 1000만 원이 넘는 와인이 등장할 것. 저 와인을 잘 몰라서요. 1000만 원짜리가 있나 보죠. 자, 2024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또 스패너 박경련님 고생하셨고요. 운산 이영기, 강호환, 이간호미, 프랑스와 조스카님, 장민님, 여버팽님, 모두 남희님,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고 침착하고 그리고 조곤조곤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